이 정도면 됐죠, 어머님. 그냥 돌아가세요. 유라야, 그만해. 엄마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 버릇없이 푼돈 쥐어주며 나이든 엄마를 혼자 가라고 하는 며느리의 최후가 궁금하다면 남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면 잃는 것도 많아지는 법이야. 그냥 오래된 습관이에요. 젊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짐이더라고. 새벽 5시 윤정옥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그녀는 알람이 3번째 울리기 전에 늘 눈을 떴다. 습관이었다. 40년 넘게 새벽을 깨우며 살아온 사람의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다.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 벽지는 곳곳이 들뜬 채로 세월의 무게를 드러내고 있었다. 정옥은 일어나 무릎을 주물렀다. 관절이 뻣뻣했다. 69의 나이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졌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좁았다. 신발장 위에는 먼지가 쌓인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정옥이 트럭 앞에 서 있는 흑백 사진. 그녀는 그 사진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기로 한 지 오래였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정옥은 밥을 먹으면서 라디오를 켰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 소식, 물류업계 동향, 부동산 시장 이야기. 그녀는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모든 내용을 귀 기울여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일주일째였다. 5층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정옥은 같은 길을 걸었다. 같은 시간, 같은 골목, 같은 풍경. 채소 가게 주인은 그녀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습관이 무서운 거지 뭐. 정옥은 배추와 물을 샀다. 가격을 깎지 않았다. 정찰제가 아니어도 그녀는 흥정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사고 제값을 주는 것.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시장 끝자락의 작은 국밥집. 할머니 혼자 운영하는 그곳은 정옥의 단골이었다.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다. 선지의 장국 한 그릇. 요즘 아들은 어때요? 국밥집 주인이 물었다. 정옥은 국물을 한 숟갈 뜬 후 대답했다. 잘 지내지. 바쁜가 봐. 요즘 통화도 뜸하고. 결혼은 언제 하려나? 글쎄. 그 나이 되면 알아서 하겠지.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정옥은 말이 많지 않았다.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필요한 말만 했다. 오후가 되면 그녀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정자에 앉았다. 노인들이 모여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지만 정옥은 구석에 혼자 앉아 책을 읽었다. 경제신문이었다. 물류업계 기사를 유심히 읽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정옥이 어머니는 참 조용하셔. 혼자 사시니까 그런가 봐. 아들이 효자라던데? 그래도 자주는 안 오는 것 같던데. 정옥의 귀에 들리는 수군거림.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지 않는 척했다.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였다.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간단히 식사를 준비하고 TV를 켰다. 드라마를 보는 대신 다큐멘터리를 골랐다. 기업 이야기, 창업자들의 인터뷰, 경제 프로그램. 그녀는 메모를 하며 시청했다. 밤 10시. 정옥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동으로지스라는 로고가 선명한 서류 뭉치. 그녀는 그것을 꺼내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다. 자물쇠를 채웠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옥은 생각했다. 이 삶이 맞는 걸까? 이렇게 숨어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그러나 답은 늘 같았다. 평범하게 사는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이 아들 민호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어왔다. 재산은 화를 부른다. 권력은 사람을 망친다. 그녀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주말에 할 얘기가 있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정옥은 답장을 보냈다. 그래, 언제든 와라.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 한켠이 두근거렸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일까? 불안은 이유 없이 찾아왔다. 정옥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정옥은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다. 긴장한 것이 역력했다.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정옥에게 인사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유라라고 해요. 세련된 헤어스타일, 명품 가방, 절제된 화장. 유라는 도시 여자 특유의 깔끔함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정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어와요. 거실은 좁았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TV, 색이 바랜 커튼. 유라의 시선이 빠르게 집안을 훑었다. 그 시선을 정옥은 놓치지 않았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옥은 차를 따르던 손을 멈췄다.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민호는 행복해 보였다.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정옥은 충분했다. 그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유라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다. 정옥은 그것을 알아챘다.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눈은 거짓을 쉽게 간파했다. 대화가 이어졌다. 결혼 날짜, 장소, 준비 사항. 민호가 신이 나서 설명했다. 유라는 적절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쳤다. 정옥은 조용히 들었다. 어머님은 어디서 사셨어요? 전에는요. 유라의 질문이 시작됐다. 겉으로는 관심 어린 질문이었지만 정옥은 그 의도를 읽었다. 신상 파악, 배경조사, 경제력 측정,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어. 아, 그러셨구나. 무슨 일 하셨어요? 운송 일 좀 했지. 운송이요? 트럭 같은 거요? 응. 작은 거. 유라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실망? 아니면 안도? 정옥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지금은 연금 받으시면서 지내세요? 그 정도로 살아.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 민호가 끼어들었다. 유라야, 그런 질문은. 아니야, 괜찮아요. 궁금해할 수도 있지. 정옥이 말을 끊었다. 그녀는 유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필요한 만큼은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아, 그게 아니라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니까요. 공손한 말투.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당신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호는 불편한 기색이었다. 정옥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민호가 화제를 돌렸다. 신혼집 이야기, 혼수 준비, 청첩장 디자인.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유라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호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유라 어때요? 내가 좋으면 됐지. 엄마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정옥은 괜찮지 않았다. 유라를 보는 순간부터 가슴 한켠이 불편했다. 그러나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기로 했다. 자신의 느낌이 틀렸기를 바랐다. 유라가 돌아왔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어머님,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고급스러운 포장. 정옥은 열어봤다. 건강보조식품이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10만 원. 유라가 일부러 떼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고마워요. 어머님 건강하셔야죠.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말은 따뜻했다. 그러나 정옥은 알았다. 이것은 호의가 아니라 투자였다. 나는 당신에게 이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 나중을 위한 보험.
두 사람이 떠난 후 정옥은 선물 상자를 식탁에 놓고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휴대폰을 들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행복하렴.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천천히 세상을 덮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다음 주에 유란의 가족이랑 식사 한번 하자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래, 좋아. 양가 상견례 같은 거예요. 격식 차린 건 아니고요. 알았어. 어디서 해? 유라가 예약했대요. 장소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전화를 끊고 정옥은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그녀는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것을 골랐다. 그러나 거울을 보니 역시 초라했다. 새 옷을 살까 고민했다. 그러나 곧 생각을 접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정옥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평범한 옷차림. 이것이 지금의 윤정옥이었다. 숨기고 싶었던 것도 드러내고 싶었던 것도 아닌 그냥 선택한 삶의 모습. 그러나 가슴 한켠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 정옥은 그것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정옥은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다. 긴장한 것이 역력했다.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정옥에게 인사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유라라고 해요. 세련된 헤어스타일, 명품 가방, 절제된 화장. 유라는 도시 여자 특유의 깔끔함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정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어와요. 거실은 좁았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TV, 색이 바랜 커튼. 유라의 시선이 빠르게 집안을 훑었다. 그 시선을 정옥은 놓치지 않았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옥은 차를 따르던 손을 멈췄다.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민호는 행복해 보였다.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정옥은 충분했다. 그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유라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다. 정옥은 그것을 알아챘다.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눈은 거짓을 쉽게 간파했다. 대화가 이어졌다. 결혼 날짜, 장소, 준비 사항. 민호가 신이 나서 설명했다. 유라는 적절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쳤다. 정옥은 조용히 들었다. 어머님은 어디서 사셨어요? 전에는요. 유라의 질문이 시작됐다. 겉으로는 관심 어린 질문이었지만 정옥은 그 의도를 읽었다. 신상 파악, 배경조사, 경제력 측정,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어. 아, 그러셨구나. 무슨 일 하셨어요? 운송 일 좀 했지. 운송이요? 트럭 같은 거요? 응. 작은 거. 유라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실망? 아니면 안도? 정옥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지금은 연금 받으시면서 지내세요? 그 정도로 살아.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 민호가 끼어들었다. 유라야, 그런 질문은. 아니야, 괜찮아요. 궁금해할 수도 있지. 정옥이 말을 끊었다. 그녀는 유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필요한 만큼은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아, 그게 아니라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니까요. 공손한 말투.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당신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호는 불편한 기색이었다. 정옥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민호가 화제를 돌렸다. 신혼집 이야기, 혼수 준비, 청첩장 디자인.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유라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호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유라 어때요? 내가 좋으면 됐지. 엄마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정옥은 괜찮지 않았다. 유라를 보는 순간부터 가슴 한켠이 불편했다. 그러나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기로 했다. 자신의 느낌이 틀렸기를 바랐다. 유라가 돌아왔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어머님,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고급스러운 포장. 정옥은 열어봤다. 건강보조식품이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10만 원. 유라가 일부러 떼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고마워요. 어머님 건강하셔야죠.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말은 따뜻했다. 그러나 정옥은 알았다. 이것은 호의가 아니라 투자였다. 나는 당신에게 이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 나중을 위한 보험. 두 사람이 떠난 후 정옥은 선물 상자를 식탁에 놓고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휴대폰을 들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행복하렴.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천천히 세상을 덮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다음 주에 유라네 가족이랑 식사 한번 하자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래, 좋아. 양가 상견례 같은 거예요. 격식 차린 건 아니고요. 알았어. 어디서 해? 유라가 예약했대요. 장소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전화를 끊고 정옥은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그녀는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것을 골랐다. 그러나 거울을 보니 역시 초라했다. 새 옷을 살까 고민했다. 그러나 곧 생각을 접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정옥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평범한 옷차림. 이것이 지금의 윤정옥이었다. 숨기고 싶었던 것도 드러내고 싶었던 것도 아닌 그냥 선택한 삶의 모습. 그러나 가슴 한켠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 정옥은 그것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 정옥은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 샹들리에가 빛나고 흰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민호가 입구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왜 여기 서 계세요? 아, 그냥 멋진 곳이네. 유라가 예약했어요. 들어가요. 정옥은 아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웨이터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정옥의 옷차림을 훑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정옥은 느꼈다.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평가. 예약석으로 안내받았다. 이미 유라와 그녀의 부모가 와 있었다. 유라의 아버지 강태식은 50대 후반의 다부진 체격을 한 남자였다. 명함을 건넸다. 강태식입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옥입니다. 악수를 나눴다. 태식의 손은 굳었다. 정옥의 손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다. 그러나 태식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유라의 어머니는 화려한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그녀는 정옥을 보자 억지 웃음을 지었다. 어머,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이 돌아왔다. 정옥은 글씨를 읽으려 했지만 불어와 이탈리아어로 적힌 요리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격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어머님, 뭐 드시겠어요? 유라가 물었다.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정옥은 그 속에 담긴 우월감을 느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유라가 웨이터를 불러 주문했다. 정옥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술술 나왔다. 태식이 웃으며 말했다. 유라가 이런 데는 잘 알아요. 자주 다니거든요. 그렇군요. 대화가 시작됐다. 태식이 주도했다. 자신의 사업 이야기, 진행 중인 프로젝트, 앞으로의 계획. 자랑이 대부분이었다. 정옥은 조용히 들었다.
요즘 물류업이 호황이라던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태식이 정옥에게 물었다. 사교적인 질문이었다. 잘 모르겠어요. 오래전 일이라서. 아, 그러셨구나. 지금은 편히 쉬시는 거네요. 그렇죠. 음식이 나왔다.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요리들. 정옥은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다. 사용법은 알았다. 과거에 수없이 이런 자리에 참석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러 서툰 척했다. 유라의 어머니가 속삭이듯 말했다. 저 포크가 샐러드용이에요, 어머님.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옥은 포크를 바꿨다. 유라와 그녀의 어머니가 눈빛을 교환했다.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었다. 식사 중간 태식이 본론을 꺼냈다. 사돈 어른, 혹시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필요한 만큼은 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의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혹시라도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공손한 말. 그러나 그 이면의 의도는 명확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게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싶다. 정옥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괜찮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제 가족인데. 태식이 웃었다.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다. 디저트가 나올 무렵 유라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떴다. 그녀의 어머니도 따라갔다. 남자들만 남았다. 태식이 담배를 꺼내려다가 레스토랑 아니라는 걸 깨닫고 멈췄다. 민호 씨, 어머님이 혼자 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계시면. 괜찮으십니다. 건강하세요. 그래도 언젠가는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민호가 당황했다. 정옥이 대신 대답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 그래도. 태식이 말끝을 흐렸다. 그 순간 정옥은 알았다. 이들은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여자들이 돌아왔다. 유라는 화장을 고쳐 더욱 화려해진 얼굴로 앉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식이 계산서를 받았다. 금액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유라가 재빨리 말했다. 아빠, 제가 예약할 때 말했잖아요.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데서 하자고.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태식이 카드를 내밀었다. 승인이 거절됐다. 그는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다. 두 번째 카드도 거절됐다. 이상하네. 한도가 남아있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유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호가 재빨리 자신의 카드를 꺼냈다. 제가 할게요. 아니, 내가.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민호가 결제를 마쳤다. 정옥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레스토랑을 나왔다. 발레 파킹된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태식의 차는 몇 년 된 국산차였다. 유라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돌렸다. 정옥이 작별 인사를 하려는 순간 유라가 말했다. 어머님, 다음엔 좀 더 격식 있게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가 화들짝 놀라 유라를 봤다. 유라야, 그게 무슨. 아니, 오빠도 알잖아요. 이런 데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어머님도 불편하셨을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는 태연했다. 정옥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다. 낡은 블라우스와 평범한 바지. 확실히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미안해요. 다음엔 그럴게요. 정옥이 조용히 대답했다. 유라가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님. 그리고 이거. 유라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정옥에게 건넸다. 뭐예요? 교통비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2장이 들어있었다. 정옥은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수치심이었다. 받으세요, 어머님. 택시 타고 편하게 들어가세요. 민호가 유라의 팔을 잡았다. 유라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효도하는 건데. 어머님 받으세요. 정옥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유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긴 침묵. 유라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정도면 됐죠. 그냥 돌아가세요, 어머님.
유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공손함이 없었다. 본색이 드러났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럼 먼저 갈게요. 정옥은 돌아섰다. 민호가 뒤따라왔다. 엄마 같이 가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민호야. 정옥이 아들을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오히려 차분했다. 너는 내 길을 가렴. 엄마는 괜찮아. 정옥은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다. 뒤에서 민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지하철 안. 사람들 틈에 서서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옥은 벽에 기댔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그저 멍하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정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초라하고 늙고 힘없는 노인. 그것이 지금의 자신이었다. 서랍을 열었다. 자물쇠를 풀었다. 동으로지스 파일을 꺼냈다. 오래 봉인했던 과거. 정옥은 서류를 펼쳤다.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대표이사 윤정옥.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다가 정옥은 휴대폰을 들었다. 오래 누르지 않았던 번호.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상철아, 무슨 일이십니까?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일 회사 쪽 상황 좀 정리해보자. 이제 그만 숨어 있을 때가 된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놀란 기색이 느껴졌다.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응. 결정했어.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정옥의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오상철이 차에서 내렸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옥이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를 나눴다. 상철은 정옥의 얼굴을 살폈다. 뭔가 달라져 있었다. 눈빛이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상철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지난 3년간의 경영 보고서입니다. 대표님께서 보지 않으셨던 부분들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정옥은 서류를 받아 펼쳤다. 동으로지스의 현황, 매출, 자산, 투자 내역, 임직원 현황. 모든 것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실적은 어때? 작년 대비 15% 성장했습니다. 물류시장 확대와 함께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자건은 현재 심사 중인 건이 5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철이 잠시 말을 멈췄다. 정옥이 그를 바라봤다. 말해봐요. 강태식 씨의 건설업체입니다. 태성건설이라는 중소기업인데 물류창고 건설 협력사로 검토 중이었습니다. 정옥의 손이 멈췄다. 강태식, 유라의 아버지.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과도한 대출과 부실 공사로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투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는 언제 끝나?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됩니다. 정옥은 서류를 덮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우연이었을까? 유라가 민호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었을까?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철의 질문에 정옥은 고개를 돌렸다. 심사는 원칙대로 진행해요. 개인 감정은 배제하고. 알겠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옥을 30년 넘게 보좌해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리고 상철 씨. 네. 회사 복귀 준비를 시작할게요. 천천히 조용하게. 상철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십니까?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책임져야죠. 민호 씨는 알고 계십니까?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말할 거예요.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사회 설득, 임원진 재조정, 언론 대응. 한 달 정도면 될까요? 충분합니다. 상철이 메모를 시작했다. 정옥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조용히 해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특히 민호는.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회의를 이어갔다. 복귀 일정, 인사계획, 경영 방침. 정옥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경영자의 감각이 깨어났다. 상철이 돌아간 후 정옥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동으로지스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기로 했던 약속을 깨는 것이. 그러나 어제 밤에 굴욕이 떠올랐다. 유라의 차가운 눈빛, 봉투에 든 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짐으로 여기는 그들의 시선. 정옥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결심 때문이었다. 이제는 참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민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정옥은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다. 옷장을 열었다. 구석에 걸려있던 정장. 10년도 더 된 것이지만 상태는 괜찮았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입어봤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낯설었다. 그러나 어색하지는 않았다. 마치 오래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았다. 백화점으로 향했다. 새 정장을 맞춰야 했다. 매장 직원이 정옥을 보더니 살짝 주저했다. 나이 든 손님. 비싼 옷을 살 것 같지 않은 외모. 어떤 걸 찾으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정옥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정장 세트요. 격식 있는 자리에 입을 거예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녀는 정옥을 VIP 라운지로 안내했다. 시착이 시작됐다. 여러 벌을 입어보고 정옥은 가장 단정한 디자인을 골랐다.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구두도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고객님. 혹시 액세서리는? 필요 없어요. 심플한 게 좋아요. 계산을 마쳤다. 카드를 내밀자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다. 정옥은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다.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옥은 미용실에 들렀다. 오래된 동네 미용실이 아니라 백화점 안의 고급 미용실이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단정하게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1시간 후 정옥은 거울을 봤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세련된 염색. 그녀는 자신도 놀랐다. 이것이 나인가. 집에 돌아와 새 정장을 입어봤다. 거울 앞에 선 여자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경영자 윤정옥이었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으셔서. 괜찮아. 바빴어. 정말 괜찮으세요? 유라 때문에 상처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안 써. 거짓말이었다. 상처받았다. 깊이. 그러나 이제 그 상처를 힘으로 바꾸기로 했다. 엄마, 제가 유라한테 단단히 얘기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어.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하지만 민호야, 엄마 믿어.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정옥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동으로지스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미래. 이제 숨지 않기로 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다.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시작. 아니, 잠시 멈췄던 여정의 재개.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 상철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두툼한 파일을 여러 개 들고 왔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대표님. 정옥은 파일을 받아 펼쳤다. 이사회 명단, 주요 임원 프로필, 최근 경영 이슈들. 그녀가 자리를 비운 3년 동안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 사진들 반응은? 놀라워합니다. 대표님의 복귀 소식에.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대표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민호 쪽 조사는? 상철이 다른 파일을 꺼냈다. 서민호 씨는 중견 전자부품 회사의 과장입니다. 성실하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유라는? 강유라. 34살. 대학 졸업 후 몇 군데 회사를 거쳤으나 오래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무직입니다. 정옥의 눈썹이 올라갔다. 무직? 네. 작년에 마지막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민호 씨를 만난 시기와 겹칩니다. 아버지 회사 상황은? 상철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태성건설은 부도 직전입니다. 은행 대출 연체가 시작됐고 공사 대금 지급도 밀리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옥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유라가 민호에게 접근한 이유, 정옥의 배경을 캐려 했던 이유, 모든 것이 설명됐다. 그들은 우리 회사가 투자 심사를 진행 중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 겁니다. 투자 심사는 극비로 진행되니까요. 하지만 태식 씨는 물류업계 쪽으로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은 있습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유라는 민호의 어머니가 물류업 쪽 일을 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 작은 단서로 뭔가를 기대했던 걸까?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을까? 투자 심사 결과는 예상대로 부적격입니다. 재무 상태, 경영 능력, 미래 전망 모든 면에서 기준 미달입니다. 공식 통보는 오늘 오후에 발송됩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 감정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것은 비즈니스였다. 그대로 진행하세요. 원칙대로. 알겠습니다. 상철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대표님 복귀 관련 언론 보도 자료 초안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옥은 보도 자료를 읽었다. 동으로지스 창업주 윤정옥 3년 만에 경영 일선 복귀. 간결하고 명확했다. 좋아요. 이대로 가죠. 발표 시기는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정옥은 달력을 봤다. 민호의 결혼식까지 2달. 그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다. 다음 주 월요일. 정기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하죠. 알겠습니다. 상철이 일어서려는데 정옥이 그를 불렀다. 상철 씨, 한 가지만 더 부탁해요. 말씀하세요. 민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상철은 정옥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로서의 걱정과 경영자로서의 단호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상철이 떠난 후 정옥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민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실을. 자신이 누구인지.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유라가 사과하고 싶대요. 지난번 일 때문에. 정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괜찮아. 사과 안 받아도 돼. 엄마, 그래도 유라가 정말 미안해하거든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정옥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알았어. 감사합니다, 엄마. 토요일 점심 어때요? 좋아. 전화를 끊고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유라가 사과한다고.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 이틀 후 토요일이 됐다. 정옥은 평소 입던 옷이 아니라 새로 산 정장을 입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한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만남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정옥이 도착했을 때 민호와 유라가 이미 와 있었다. 유라는 정옥을 보자 눈이 커졌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놀란 것이 분명했다. 어머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래요?
머리 좀 손봤어요. 정옥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유라는 여전히 정옥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정옥은 태연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유라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다. 저도 그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머님께 함부로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옥은 유라를 바라봤다. 연기일까, 진심일까? 그러나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정옥은 결정을 내렸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가 이어졌다. 결혼 준비 이야기, 신혼집 이야기. 정옥은 조용히 들었다. 그러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혹시 경제적으로 힘드신 건 아니시죠? 왜요? 아니,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래도 결혼 축의금이라도.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유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닌 것 같았다. 1시간쯤 지나 만남이 끝났다. 정옥이 일어서려는데 유라가 말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요즘 사업 때문에 힘드세요. 혹시 아시는 분 중에 투자자 같은 분 계시면. 드디어 본심이 나왔다. 정옥은 유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쪽은 잘 몰라요. 아, 네.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정옥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그럼 먼저 갈게요. 민호야, 나중에 전화해. 카페를 나서며 정옥은 뒤를 돌아봤다. 유라와 민호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라의 표정은 실망스러워 보였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진실이 드러나는 날까지. 월요일 아침 동으로지스 본사. 서울 강남의 20층 건물. 정옥은 3년 만에 그 앞에 섰다. 로비를 지나는 직원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대부분은 그녀가 자리를 비운 후에 입사한 사람들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비서실 앞에서 상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이 사진들이 모두 대기 중입니다. 시작하죠. 회의실 문이 열렸다. 긴 테이블에 10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정옥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섰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놀라움, 반가움, 그리고 약간의 긴장. 오랜만입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상석에 앉았다. 3년 전 자신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한 이사가 입을 열었다. 대표님,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시작됐다. 정옥은 3년치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질문을 던졌고 답변을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다. 숫자 하나,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2시간의 회의가 끝난 후 정옥은 공식 복귀를 선언했다. 다음 달부터 경영 일선에 복귀하겠습니다. 회장직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경영은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진심 어린 박수였다. 이사들은 정옥의 리더십을 신뢰했다. 그녀가 있을 때 회사는 가장 빠르게 성장했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상철이 서류 하나를 건넸다. 태성건설 투자심사 최종 보고서입니다. 부결로 결론 났습니다. 통보는 오늘 오후에 공문이 발송됩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사무실로 향했다. 3년간 비어있던 회장실. 문을 여니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상철이 계속 관리해온 것이었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다. 이 높이에서 보는 세상. 오랜만이었다.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후 4시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엄마, 지금 시간 돼요? 왜 그래? 유란의 집에서 급한 일이 생겼대요. 아버님이 사업 문제로 힘들어하신대요. 정옥은 침묵했다. 투자 부결 통보를 받았구나. 그래서? 유라가 엄마한테 부탁이 있대요. 혹시 아는 분 소개라도 해줄 수 있냐고.
민호야. 정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는 그런 쪽 연줄 없어. 이미 말했잖아. 알아요. 근데 유라가 정말 절박해 보여요. 아버님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건 안 됐지만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겠어요, 엄마. 그냥 혹시나 해서. 민호야, 넌 내일이나 잘해. 남의 사업까지 걱정하지 말고. 네, 엄마. 전화를 끊고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유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도 민호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옥의 집 앞에 낯선 차가 섰다. 강태식이 내렸다.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정옥이 문을 열자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사돈 어른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무슨 일이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정옥은 그를 안으로 들였다. 태식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사실은 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들었어요.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은행도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줍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사돈 어른 혹시 아시는 분 중에 투자자나 보증을 서줄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정옥은 그를 바라봤다. 태식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러나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인맥이 없어요. 평생 작은 일만 해왔거든요. 제발입니다. 무슨 방법이든. 태식 씨. 정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럼 민호 씨라도 좀 설득해 주십시오. 회사에서 대출 보증이라도 서달라고. 그건 더 안 됩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제 아들을 사업 문제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태식은 주먹을 쥐었다. 그는 일어섰다. 결국 남이라는 거군요.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도. 가족이라고 해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역시 가난하게 사신 분들은 인심도 없으시네요. 정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러나 그녀는 참았다. 돌아가세요, 태식 씨.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태식은 문을 박차고 나갔다. 정옥은 창문 너머로 그의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민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엄마, 유라가 이상해요. 무슨 일인데? 자꾸 엄마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정말 가진 게 없는지 숨기는 게 없는지. 정옥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왜 그런 얘기를 해? 모르겠어요. 근데 유라 아버지가 어제 엄마 집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도움 좀 청하러 왔는데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 그랬구나. 엄마, 유라네 집이 정말 힘든가 봐요. 유라가 요즘 너무 예민해요. 정옥은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넌 유라를 사랑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네, 사랑해요. 그럼 그것만 생각해.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엄마.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정옥은 상철에게 연락했다. 상철 씨,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십니까? 복귀 발표 이번 주 안에 하죠. 더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유라가 직접 정옥의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유라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우리 아버지가 다음 주까지 돈을 못 구하면 회사가 망해요. 일어나요, 유라 씨. 어머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으세요? 정말요? 유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정옥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주세요. 제발요. 유라 씨. 정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는 도와줄 수 없어요. 일어나세요.
유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원망, 분노. 어머님 정말 가진 게 없으세요? 네. 거짓말이에요. 어딘가에 숨겨둔 게 있을 거예요. 정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유라 씨,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유라는 한참을 정옥을 노려보다가 돌아섰다. 그러나 문 앞에서 다시 돌아보며 말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님이 뭘 숨기고 계신지. 문이 닫혔다. 정옥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 그날 밤 정옥은 민호를 불렀다. 엄마,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내일 저녁 시간 될까?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야. 무슨? 내일 보자. 집으로 와. 정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이다. 민호도 유라도 모든 것이. 다음 날 저녁 민호가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다. 현관을 열자 낯선 남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50대 남자. 안녕하세요. 민호가 인사하자 남자가 일어섰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상철입니다. 아, 네. 서민호입니다. 정옥이 부엌에서 나왔다. 왔구나. 앉아라.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정옥이 차를 내왔다. 그리고 민호 앞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분은 누구시고? 민호야.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뭔데요?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정옥은 상철을 바라봤다. 상철이 서류 가방을 열어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민호 앞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파일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동으로지스라는 회사 로고가 보였다. 그 아래 대표이사 이름. 윤정옥. 이게.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정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는 동으로지스를 만든 사람이야. 창업주. 뭐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는 서류를 넘겼다. 회사 연역, 재무제표, 자산 목록.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응. 엄마가 이 회사를?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작은 운송일을 했다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물류업계의 중견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니.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무슨 소리예요? 재산은 사람을 망친다. 엄마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너만큼은 평범하게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게 하고 싶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평생을? 민호야.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배신감이었다.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서 느끼는 배신감. 상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호 씨, 대표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조용히 하세요. 민호가 상철을 향해 소리쳤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럼 유라는요? 유란의 집이 투자 받으려던 회사가 엄마 회사였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태성건설. 투자 심사 대상이었어.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투자는 원칙대로 진행했어. 부적격 판정이 나서 부결됐고.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라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오빠, 지금 어디야? 큰일 났어. 유라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다. 무슨 일인데? 아빠가 쓰러지셨어. 병원이야. 빨리 와줘. 민호는 벌떡 일어섰다.
어느 병원? 유라가 병원 이름을 말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급히 나가려 했다. 정옥이 그를 잡았다. 민호야, 진정해. 놓으세요. 유라네 집이 이렇게 된 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민호야, 그건 이제 됐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정옥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상철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괜찮아요.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민호에게.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의 분노에 찬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아들을 지키려 했던 선택이 오히려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가 아니라 낯선 번호였다. 윤정옥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성년후견 심판 청구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정옥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뭐라고요? 강유라 씨가 윤정옥 씨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치매 의심 및 재산 관리 능력 상실을 이유로. 정옥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유라가 움직였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상철에게 급히 전화했다. 상철 씨, 성년후견 심판 청구가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누가 감히? 강유라. 치매를 이유로. 전화 너머로 상철의 분노가 느껴졌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표님.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유라는 끝까지 가려는 것이었다. 정옥의 재산을 노리고. 오후에 상철이 찾아왔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대표님, 민호 씨도 청구서에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정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가? 네. 유라 씨가 설득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고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정옥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들마저 등을 돌렸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나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평생 지키려 했던 아들이 지금은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의사 진단서를 받아서 대표님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고. 아니에요. 정옥이 상처를 막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대표님, 이제 제대로 보여줘야죠. 내가 누군지. 정옥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은 사라지고 단호함이 자리 잡았다. 복귀 발표 내일 하죠. 대대적으로. 알겠습니다. 정옥은 일어섰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유라 씨한테 메시지 하나 전해주세요.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정옥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곧 만나게 될 거라고. 법정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음 날 아침 서울 중심부의 프레스센터. 동으로지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주요 경제지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물류업계 중견기업의 긴급 회견이라니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분위기였다. 오전 10시. 회견장 문이 열렸다. 정옥이 들어섰다. 검은색 정장, 단정한 헤어스타일, 절제된 화장.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동으로지스의 회장 윤정옥이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진 촬영이 시작됐다. 플래시가 터졌다. 정옥은 단상에 섰다. 준비된 원고를 펼쳤다. 그러나 그녀는 원고를 보지 않았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동으로지스 회장 윤정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저는 35년 전 트럭 한 대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운전대를 잡고 짐을 나르고 고객을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다. 회사는 성장했고 저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개인적인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정옥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를 제가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정옥은 계속했다. 앞으로 동으로지스는 더욱 투명하게, 더욱 원칙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청탁이나 비리는 일절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카메라 너머의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직하게 사업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복귀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정옥은 잠시 생각했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3년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다. 최근 성년후견 심판 청구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정옥은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회견이 끝났다. 정옥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상철이 대기하고 있었다. 훌륭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마워요. 반응은 어때요?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언론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윤정옥이 누구인지.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민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옥의 심장이 뛰었다. 뭐래요? 기자회견을 봤다고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만나자고 했어요? 회사로 오시겠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드디어 아들과 마주할 시간이 왔다. 오후 2시 민호가 동으로지스 본사에 도착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압도당했다. 화려한 인테리어,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상 경력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것이었다. 비서가 그를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문이 열렸다. 정옥이 서 있었다. 들어와. 민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사무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앉아라. 정옥이 소파를 가리켰다. 민호는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기자회견 봤어.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엄마가 정말 이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응.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믿을 수가 없어요. 평생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민호야.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재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바보로 만드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치매가 있대요. 재산 관리를 못한대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옥은 아들을 바라봤다. 맞다고 했어요.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고.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이게 뭐예요? 엄마는 멀쩡하고 오히려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고. 민호야, 미안해. 정옥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잘못했어.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만큼은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살기를 바랐어. 그 결과가 이거예요? 민호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성년후견 청구서였다. 유라가 이걸 들이밀었을 때 저는 엄마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돕는 거라고요. 그는 서류를 찢었다. 근데 제가 한 건 엄마를 공격한 거였어요. 엄마를 믿지 않은 거였어요. 민호야. 유라는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엄마가 누군지. 그래서 저한테 접근한 거고.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저는 이용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옥은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안았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어머니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오랜만이었다. 어머니 품에서 우는 것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래대로 살 거야. 숨지 않고 떳떳하게. 유라는요? 정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건 내가 결정해야지. 이미 결정했어요. 민호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약혼 반지였다. 이거 돌려줄 거예요. 결혼 못하겠어요. 민호야, 그래도. 엄마, 저는 유라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유라는 저를 이용했어요. 처음부터.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런 사람이랑 살 수 없어요. 정옥은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아들이 성장했다. 엄마가 너를 지키려다 오히려 상처를 준 것 같구나.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지키셨어요. 다만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엄마 편이 될게요. 정옥은 아들을 꼭 안았다. 오랜 오해가 풀렸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유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오빠, 기사 봤어? 어머님이.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알아. 다 봤어. 오빠, 오해야. 나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그만해, 유라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정이 없었다. 나 알아. 내가 뭘 원했는지. 오빠, 무슨 소리야? 나는 결혼 못하겠어. 반지 돌려줄게. 오빠. 유라의 목소리가 패닉에 빠졌다. 다시 생각해봐. 우리 이미 결정했어. 끝이야. 민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반지를 내려다봤다. 한때는 사랑의 증표였지만 이제는 이용당한 증거일 뿐이었다. 다음 날 유라가 직접 민호를 찾아왔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제발 만나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할 말 없어. 민호가 지나가려 하자 유라가 그의 팔을 잡았다. 오빠, 나 진짜 오빠 사랑했어. 처음엔 아니었을지 몰라도 나중엔 진심이었어. 언제부터였어? 민호가 차갑게 물었다. 언제부터 우리 엄마가 동으로지스 회장인 거 알았어?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 못하겠어? 처음부터였지? 아니야, 나중에 알았어. 거짓말하지 마. 내 아버지 회사가 투자 심사받는 거 알고 접근한 거잖아.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맞아. 처음엔 그랬어.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어. 그녀가 소리쳤다. 근데 오빠 만나면서 달라졌어. 진짜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성년후견 청구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건 아빠가. 너도 동의했잖아. 서명했잖아.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유라야, 너는 사랑이 뭔지 몰라. 사랑은 이용하는 게 아니야. 민호는 반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 그만 가. 다신 연락하지 마.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유라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후 정옥은 동으로지스 이사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하나. 경영권 승계와 사회 환원 계획. 회의실에 모든 이사들이 모였다. 정옥이 일어서서 말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저는 향후 2년 내에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날 예정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한 지분 중 30%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30%면 수백억 원의 가치였다. 물류업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트럭기사, 배송기사,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교육과 복지를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럼 후계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합니다. 혈연이 아닌 능력으로 선발하겠습니다. 따님이나 아드님은? 아들이 있지만 그 아이는 자기 길을 가게 할 겁니다. 회사를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재산은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정옥의 계획을 승인했다.
회의가 끝나고 상철이 정옥에게 다가왔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대표님?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민호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직 말 안 했어.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야. 그날 저녁 정옥은 민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조용한 한식당.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민호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정옥은 천천히 설명했다. 경영권 승계 계획, 사회 환원, 그리고 민호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정. 민호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찬성이에요. 응? 정옥이 놀라 아들을 바라봤다. 저도 회사 물려받고 싶지 않아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엄마가 저를 평범하게 키운 이유, 이제 알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 저도 봤으니까요. 민호야. 엄마, 저 회사 그만둘까 해요. 정옥의 눈이 커졌다. 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요. 뭔데?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회적 기업 만들고 싶어요. 물류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재단이랑 비슷하네. 엄마 영향 받았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트럭 기사들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정옥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민호야. 엄마를 이해해줘서.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해는 풀렸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갈 시간이었다. 며칠 후 정옥은 법원에서 성년후견 심판을 받았다. 의사 진단서, 경영 능력 증명 자료, 회사 실적 보고서. 모든 증거가 정옥의 정상성을 입증했다. 법정에 유라와 태식도 나왔다. 그들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태식의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고 유라는 직업도 없는 상태였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피청구인 윤정옥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재산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청구를 기각합니다. 유라는 고개를 떨구었다. 태식은 한숨을 쉬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정옥은 유라와 마주쳤다. 유라는 정옥을 피하려 했지만 정옥이 그녀를 불렀다. 유라 씨. 유라가 멈춰섰다.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옥이 조용히 말했다. 전 이해해요. 절박했던 거.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 인생 망쳤어요. 민호 오빠도 잃고 명예도 잃고. 아니에요.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옥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뭐예요? 취업 추천서예요. 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일해보세요.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다. 왜 저한테 이러세요?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상황에. 정옥은 미소 지었다. 제대로 된 일 배우고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세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세요. 유라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정옥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6개월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사무실. 희망물류교육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민호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었다. 정옥은 개소식에 참석했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트럭 기사들, 배송 기사들, 물류센터 근로자들.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민호가 인사말을 했다. 이곳은 물류업 종사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육도 받고 서로 정보도 나누고 쉴 수도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정옥도 박수를 쳤다. 자랑스러웠다. 아들이. 행사가 끝나고 민호가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엄마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엄마 재단이랑 협력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상철 씨한테 말해볼게.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민호야, 행복해? 네, 엄마.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일을 하니까 행복해요. 그거면 됐어. 정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며칠 후 정옥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예전처럼 아침 일찍 장바구니를 들고 트럭은 계속 달렸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눈부신 빛. 정옥은 웃으며 운전대를 잡았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아침이 밝았다. 정옥은 눈을 떴다. 새로운 하루.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신선한 아침 공기.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정옥은 다시 한번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다.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었다. 정옥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다. 정옥도 함께 깨어났다. 진정한 자신으로. 그리고 걸어갔다. 앞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윤정옥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함께 걸어갈 사람들. 정옥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옥 자신도 몰랐다. 그저 감사했다. 이 삶의 이 순간에 바람이 다시 불었다. 정옥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녀는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윤정옥의 이야기. 침묵 속에서 시작되어 진실로 꽃 피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정옥이 좋아하는 클래식. 그녀는 음악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완벽한 아침이었다. 완벽한 시작이었다. 완벽한 삶이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정옥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오랜 여정이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회사를 만들고 아들을 키우고 숨어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엄마, 저녁 먹었어요? 응, 먹었어.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같이 등산 갈까 해서요. 좋아. 어디로 갈까? 북한산 어때요?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정옥은 미소 지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제 그냥 평범한 모자였다.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신선하고 따뜻한 바람.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렀다. 정옥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책을 펼쳤다. 경제신문이 아니라 소설책이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 밤이 깊어갔다. 정옥은 책을 읽으며 가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아니,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 정옥은 이제 숨지 않았다. 떳떳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일찍 일어났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창문을 열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정옥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아침 산책을 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신문 배달하는 사람. 정옥은 그들에게 인사했다. 그들도 인사를 받았다.
평범한 아침. 평범한 사람들.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이제 됐어. 정옥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바람이 불었다. 정옥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희망적이었다. 정옥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걸어가면서 정옥은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할지, 어떤 사람이 될지. 답은 간단했다. 그냥 자신답게 살면 됐다.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익숙한 공간. 편안한 공간. 정옥은 창가에 섰다. 서울의 아침을 바라봤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정옥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